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이승원입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그리고 성공회대 미래지식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트럼프에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선택 서강대학교 대우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따끈따끈한 뉴스가 역시 G7 정상회의예요. 그렇죠. 네, G7 정상회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렇습니다. 거의 그냥 바로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 외교 첫 단추였고 그렇죠. 이게 잘 꿰어져야 그 다음에 잘 될 텐데 네, 우려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결과를 보면 상당히 잘 됐다. 문제점이 뭐였는지 거의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일정이 무난하게 맞아요. 네. 기대했던 대로 진행이 됐고 네. 오히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을 연출한 사진들이 많이 전송이 돼서 네. 오히려 기대보다 더 잘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번 외교에서 세 가지 중점적으로 좀 바라본 부분이 있었는데 세 가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이 고리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리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 외교가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공백을 보기 좋게 네. 메울 수 있겠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비상기업 문제 때문에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국제사회가 이제 너무 놀란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네. 현실이었죠. 그런 상황인데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법과 절차를 통해서 평화롭게 네.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고 네. 그 대통령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정말 한국 민주주의는 대단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풍겨준 거고 네. 또 하나 마지막 포인트는 실용외교죠. 실용외교. 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실용외교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네. 실용외교 그 뭐지? 이번 G7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자아낸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많은 정상들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상견례조차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네. 또 개인 친밀감이라고 하는 부분, 협력 의지 교환 네. 이런 목표 지점을 달성하는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경쾌하고 네. 차분하게 첫 단추가 잘 껴졌다. 저도 보면서 저도 그 이제 G7 이번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다 처음이니까. 맞아요. 너무 그런데 준비 기간이 짧았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처리를 다 했고 네. 대통령 두 번째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프렌들리하게 이 맞아요. 정상들과 뭐 어깨도 툭툭 치면서 농담도 하시고 그 쉽지 않은 게 맞아요. 뭐 말씀드리기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전임 대통령 보세요. 전임 대통령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망설이는 모습들이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사진을 어디서 찍는지도 잘 몰랐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네.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실망스러웠죠. 심지어 조문을 하러 갔는데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빠뜨리는 그렇죠. 이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12일 만에 네. 정상회의에 가서 네. 처음 보는 정상들과 스스럼 없이 또 서로에게 공감을 주는 스토리들을 발굴해서 네. 또 공감을 나누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준비가 참 잘 됐다. 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오셨는데 딱 하필이면 이 시기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네. 서로 이제 공격이 치열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과연 트럼프가 이 이란과의 전쟁에 같이 인벌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상황을 북한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침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입장을 보면 예상한 것과 비슷한데요. 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강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몇 가지 표현을 보면 네.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단호히 규탄한다.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안정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한 침략 행위다. 이제 북한이 흔히 쓰는 그렇죠. 강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고 네. 내용적으로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단지 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고 미국과 서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규탄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네.
뭐 미국을 포함한 서방지는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일견 예상했던 바이긴 합니다. 네. 당연히 북한은 이란과 전통적인 우호 협력국이고 그렇죠.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규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상 가능했는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까지 네. 공격을 했다. 이런 것은 어쩌면 북미 대화라든가 서방 선진국과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재는 소극적이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뭐 징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 이제 미국만 얘기하면 되는데 항상 이제 미국을 욕하는 것으로 성명을 시작하는 게 북한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방 국가들을 언급해서 이게 그거 같아요. G7 국가들이 또 하필이면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곧 떠날 때쯤 되니까 이제 성명을 어쨌든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솔직히 이스라엘 편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맞아요. 방어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북한 눈에는 얄미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 해가지고 같이 욕을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얄밉기도 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기회를 포착한 것 같아요. 기회를 포착? 네. 네. 만약에 이번 G7 정상회의가 정상적인 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토의가 이루어졌다면 네. 양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에도 문제가 있고 네. 이란이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공지의 사실이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지적을 할 건데 네. 이스라엘의 공습도 사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기 때문에 지적할 만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양비론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 한쪽만 한쪽을. 편을 들었기 때문에 왜 이러지? G7 정상들이 미국만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는 왜 그러지?라고 네네.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필요했던 주최국 캐나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으면 그렇죠. 곤란하다. 맞아요. 네. 이런 입장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언더독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네. 그걸 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니까. 그래서 네. 서방 선진국 6개국 정상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네. 바보 같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방 선진국들을 싸잡아서 욕을 하면서 네. 북한이 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말을 할 권리가 없다. 이런 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G7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언론들이 구도는 일단 6대1이다. 미국을 왕따시키고 나머지 이제 서방 국가들이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관세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따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기회도 없었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구도는 6대1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명 내용을 보니까 뉴욕 타임즈인가요 어디서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초안은 원래 이란도 비판하고 이스라엘도 그렇죠. 비판하려고 했던 양비론이 맞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눈치 보느라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기울어서 바로 이렇게 그겁니다. 네, 요리를 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사실 그 지점을 찔렀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서방 선진국 뭐 영국, 프랑스 그 강대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갔는데 제대로 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네. 벌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무슨 북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을 하느냐라고 네. 하는 이런 외교적인 뭐 유리한 고지를 뭐 활용을 했다. 활용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중동 평화의 암적 존재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이제 북한 얘기를 좀 시작했으니까요. 올해 상반기 이제 6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반년이 지났는데요. 올해 상반기 좀 주목할 만한 북한 측의 메시지, 뭐 전략적이나 정치적이나 어떤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현재 북한은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방 발전에 대한 국가 정책. 네, 그것을 통해서 연말 10월 달에 노동당 창건 80주년 이벤트가 있어요. 10월에. 네, 10월 10일이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라고 네.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10월 10일인지 13일인지 헷갈려요. 지금 본인들이 10일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러시아와의 그 포괄적인 협력 문제. 네. 이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유리하게 풀어갈 것인가. 네. 이것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고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명한 리더십에 따라서 성과가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이제 두 가지 국내 행사 중에 두 가지가 크게 보여요. 10월에 이제 80주년 당 창건 기념일. 그 다음에 9차 당대회도 있어요. 아, 9차 당대회. 네, 당대회가 이제 연말 아니면 연초에 네. 9차 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국가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마무리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당 창건 기념일에 상당한 준비를 하는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당대회를 당 창건 기념일과 붙여서 10월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북한의 모든 시계는 10월 중순쯤에 딱 박아놓고 그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그 10월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의 정책 노선, 전략 노선을 변경하면서 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구도가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벤트가 좀 크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노동당 창건 일과 당대회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때 네. 메시지가 중요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내년 초에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9차 당대회의 경우에. 네. 왜냐하면 5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큰 이벤트가 있고 또 1월 달에 또 큰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두 개를 합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남북한 뭐 우리 민족 간에 그런 거 안 해. 이제 안 한다고 적대적인 하죠. 두 국가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조가 사실은 이제 이 전략적인 어떤 메시지의 큰 변화인데 그 속내를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뭐 자의반, 타의반? 자의반, 타의반. 네. 네. 그 타의반이라고 하는 것은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 입장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적대적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이것은 2024년 1월 중순에 발표가 됐고 네. 실제로 논의가 된 것은 23년 12월 말에 네, 네. 논의가 됐다고 하죠. 네. 1년 반 된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북한이 말싸움을 주고받은 이벤트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네, 네. 남쪽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면 네. 북한에서는 초강경 발언을 하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초강경 발언을 하면 초초강경 발언이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초초강경 대응의 하나다. 결과물이다. 네, 이건 타의반이죠. 네. 자의반도 있습니다. 제가 볼 자의반. 땐. 김정은 정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 네. 또 문화의 격차, 네. 특히 10대, 20대 청년들, MZ 세대의 네. 어떤 그 사상적인 변화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 뭐 음악 다 금지하고 엄청나게 그런 뭐 거죠. 처벌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동사상 배격법 맞아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를 우선적으로 차단을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좀 늦출 수 있다. 늦출 수 있다. 네네. 그 기간에 북한의 경제 발전과 네. 또 사상적인 단합성, 네. 통합성을 좀 다시 다져서 좀 국내 내부 정치적인 결집을. 네. 안정성 네. 이것들을 좀 증강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의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쪽에서도 이제 정책을 앞으로 이제 새롭게 정책을 펴나갈 텐데 북한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또 그것을 배려한 또 네. 고려한 또 정책이 또 효과적이겠죠.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네. 북한은 뭐 강렬하게 네. 초초초 강경 정책이 나온다.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 측에서 계속 뭔가 이제 유도를 하는 듯한 공격적인 발언들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데 그렇죠. 내부적으로 봤더니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막 그 K-팝에 막 미쳐가지고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막 내부까지 이게 사실상 체제 경쟁이잖아요. 일종의 그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뭐 그렇죠. 이미 열세지만 네. 그래서 내우 외환 딱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적대적인 두 국가 뭐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군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끊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결심을 했다. 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지 민심 이반을 조금 저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 또 중국과도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추정하고 계신가요? 북한 경제? 참 어려운 과제죠. 북한 경제 상황을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네네. 뭐 전문가 북한 경제를 전문적으로 관찰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틀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저는 저 나름대로 북한 경제를 네. 추정하는 툴이 있어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북한 언론 매체에서 네. 식량과 에너지, 특히 식량과 비료 문제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가. 이것이 제가 보는 관찰의 기준 지침입니다. 어떤 많이 언급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식량과 비료 얘기를 상대적으로 덜 하면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 반대로 해석해야 오히려 좋다. 되는군요. 왜냐하면 경제와 식량 문제나 비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에서 최하부 기초 단계에 있는 이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뭐 철강이든 뭐 석탄이든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네. 심지어 뭐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어떤 산업 구조는 네.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보는데 제가 볼 때 최근에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는 네. 식량과 비료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아주 단순한 접근법이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거나 오히려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의 경제가 나쁜 것에는 제가 볼 때는 경제 체제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연재해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렇죠. 굉장히 타격을 받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이었나요? 막 해마다. 엄청나게 홍수나 거의 해마다죠. 네, 해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 네. 몇 달 동안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와의 협력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식량이라든가 네. 또 에너지 방면에서는 나름대로 북한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북한 경제가 저래서 좋아졌나 개선이 됐나 네.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뭐 파병한 게 작년이죠. 우크라이나 쪽. 작년 뭐 10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 이제 반대급부를 일단 급한 거 뭐 식량이나 에너지나 이런 걸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반대급부가 있었을 텐데 네. 그 반대급부의 기초적인 것은 이제 식량과 에너지일 것이고요. 네. 그게 북한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또 다른 게 있겠죠. 뭐 군사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또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데 북한도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 네. 이런 것들을 요구는 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주 네. 뭐 개발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텐데 러시아 입장은 사실은 북한의 요구만 100% 들어주기는 어렵죠. 네. 러시아도 국제사회에서 또 서방 선진국과 또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면 언젠가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네. 그런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몇 달이 될지 네. 또 내년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네. 한국과 다시 협력을 타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북한에 대해서 치명적인 군사 기술을 넘겨준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계산을 할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도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이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아마도 러시아는 조심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북러 간의 그 지원 이 문제는 포괄적이긴 하지만 네. 특정 부분에서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 네. 저는 그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러시아가 사실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여론조사 예전에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게 기업 여론조사 이미지. 네, 네. 데이터에 나오고 있는 사실이고 네. 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방 선진국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네.
이 한국만큼 또 편하게 협력하기가 또 쉬운 나라가 많지도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또 가깝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이후에 미국과 서방 선진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네. 밑바탕에 네.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약간 꺼려지고 또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서 약간 공간을 열어둔 맞습니다. 정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북한 쪽에서 자주 쓰는 게 자력갱생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력갱생 이게 뭐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력갱생 북한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말인데 그것도 자의반 타의반의 네. 분석법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 자력갱생이 좋다라고 해서 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자력갱생을 아무도 날 안 도와줘. 다른 외부 네. 국가와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네. 자력갱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그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가 발전, 네. 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이런 것들이 무산이 된 거죠. 무참하게 깨졌죠. 무참하게 꿈이. 깨졌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의 지도력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굴한 상황까지도 있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중국은 언제나 적당한 수준에선 도와주지만 화끈하게 도와주지는 않는 그런 형태가 있고 죽지 않을 만큼 도와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굴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2019년과 2020년 어간에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러한 구호를 내세웠다면 그런 구호를 물릴 때는 또 북한 주민들에게 왜 물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구호를 밀고 나가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자력갱생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네. 경제 발전에 상당한 활로를 열은 상태에서 자력갱생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구호 차원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네. 경제 발전의 어떤 추동력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을 저는 상정하고 있어서 네. 선전 외교적인 언사와 실질적인 상황이 현재로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내가 있다. 네, 말은 번들을 하지만 속내가 있는 것이다. 네, 자력갱생은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기사들이 참 재밌죠. 편지 보냈는데 안 받고 막 이런 거. 네. 연애할 때도 편지 주고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데. 그렇죠. 지난 일기 때 사실은 싱가포르 때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 하노이가 무참하게 실패한 이후에도 사실 편지 또 주고받고 이런 그렇죠. 보도들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친서를 전달하려고 트럼프가 시도를 그렇죠. 했는데 북한 쪽이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안 받았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났고 이제 이 기사가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해줄 당사자는 백악관과 그렇죠. 또 뉴욕에 있는 이제 북한 UN. 대표부, 네네. 유엔 대표부가 이제 이제 주체가 되겠죠. 네. 근데 북한은 말을 평소에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더더욱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확인해줘야 되는데 백악관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자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메시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네. 이 정도 되면 기자들은 줬는데 안 받은 건 팩트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팩트 맞아요. 저도 네.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안 받았을까? 받기 어려운 조건이니까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 북미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 북한에서는 현재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네. 협력을 통해서 국가 개발, 국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네. 아주 가열차게 수행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병력을 파견해 가면서까지 그렇죠.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과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네.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불만이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작을 한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잠깐 생각해 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뭐 미국하고 관계 좋으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집중을 하자. 네, 네. 우리 관계는 나중에 계산하자. 그러면 네.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계산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의 문제를 계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때는 웃는 얼굴로 뭐 여러 가지로 잘해준다고 했고, 네. 성명까지 나왔고. 네. 네. 그렇게 뭐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같은 것도 전향적인 발언을 했고, 네. 그랬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때 사전에 어떤 나름대로의 교감을 넘어선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네. 판을 깼단 말이죠. 그러면 신뢰의 금이 간 거죠, 사실은.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믿기 어렵다라고 네. 생각했을 수 있고, 네.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자기의 체면이 심대하게 지도력이 훼손이 된 거죠. 그랬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다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사전에 어떤 언지를 주어서 이번에는 신뢰를 어기지 않겠다. 네. 이번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대화를 할 텐데 그런 게 없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뭐 크게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원래 때린 사람은 마음 편해요. 맞은 그렇죠. 사람이 그냥 영원히 가죠. 거기에다가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려면 싱가포르 회담 때 합의했던 부분들이 재확인돼야 됩니다. 네. 거기에서 뭐 비핵화 부분들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네. 핵무기 문제에 관한 한 건드리지 마라. 핵무기. 그러니까 군축으로 가자. 군축 네. 회담으로 가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말하지 말고 군축 협상을 할 수 있으나 네. 비핵화는 안 된다. 네. 이 부분에서 사전에 약속하고 들어와라. 네. 이런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기도 어렵습니다. 네. 비핵화라고 하는 NPT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렛대이기 때문에 네. 이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면 네. 미국의 패권국 지위가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성사가 되기 어렵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일단 편지는 안 받고 일단 러시아와의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이런 네. 입장일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백악관 대변인 그 캐롤라인 레빗 네. 말 엄청 세게 하시는 그 네, 분. 엄청나게 세죠. 네. 참 듣기가 민망해요. 젊으신 분이라서 말이 네.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하고 빠르고 기자들하고 엄청 싸우던데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다 이런 단어를 썼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적이죠. 네. 문제는 김정은 김정은이죠. 위원장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 이 두 사람의 네. 이 대화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그럴 처지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만나자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는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차라리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은 그 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무참하게 실패했고 60시간 기차 타고 갔는데 그렇죠.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이 네.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체면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 맞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얘기해 주신 거고 그래서 친구를 찾다 보니까 중국과도 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네. 어쨌든 러시아라는 친구를 잡았어. 됐어요. 네. 근데 정산이 아직 안 됐어. 정산 안 네, 됐습니다. 사람 또 보내기로 했는데 네. 그런데 저쪽에서 트럼프가 또 편지를 막 보내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안 받는 게 그렇죠. 일단은 마음 편하다. 마음 편하다가 아니라 받으면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된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정책은 제가 이제 신냉전 외교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창안해낸 외교 구상입니다. 네. 어차피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미국과 서방 선진국이 러시아를 대규모로 견제하고 있어요. 네네. 이럴 때 중국과 러시아, 북한 세 나라가 기본적으로 축이 돼서 반미, 반서방 연대를 만들어서 네. 옛날처럼 냉전 시기를 다시 구현하자. 네. 신냉전 외교입니다. 그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그 구도가. 그렇게 라고? 설명하고 합류를 권유했던 겁니다. 아. 제가 저의 이제 뇌피셜입니다. 아, 이거는. 네네. 그랬을 때 이게 2022년도 말부터 신냉전 구도, 다극적 국제 질서 유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아마 22년도 2월 그때부터 구상이 됐을 겁니다. 22년도 2월. 네. 그래서 결국 러시아와는 2023년도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네네. 모임에 참석하면서 아, 그랬죠. 전격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이 시작이 됐고 네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아. 노골적인 반미 국가 연대는 또 신냉전 구도를 다시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은 지금 정세에 맞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는 맞지 않죠. 않죠. 네네네. 역시 중국은 미국 주도의 현재 통상 질서와 안보 질서가 네. 10년, 20년은 가주면서 그 질서 속에서 중국은 더 성장을 해야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력이 나올 텐데 네.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는데 이제 냉전을 가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수치로 얘기하면 지금 중국의 개인당 소득이 13,000달러 정도 규모라고 볼 때 2만 달러 정도는 가져야죠. 네네. 그래야 기본 사회가 엄청나게 되는. 많은 네. 인구를 바탕으로 네. 종합국력으로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총액에서 앞서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경쟁을 해볼 텐데 지금 수준에서는 총액에서도 아직 앞서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기분 나빠도 네.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면서 네. 미국 질서에 편승해서 가야만 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반미 연대를 만들자 안 된다라고 하니까 북한과 중국은 현재 그 부분에서 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는 네. 어차피 지금 뭐 전쟁이 났기 때문에 네. 2판 4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북한과 협력한 것이죠. 이나마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가 되면 러시아도 역시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러시아도 미국 패권 질서에 어느 정도는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만 네. 서방 선진국과 교류하고 한국과도 교류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사정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 외교는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와 협력을 얻어냈기 때문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이 신냉전 외교의 성과물을 최대한 네. 챙겨야 되는 시점인 거죠. 네. 아직 정산 안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이게 일본 매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공장에 북한의 노동자를 네. 뭐 2만 명인가 또 아하. 보낸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드론도 그러니까 노동자 이제 군인 말고 노동자 그래서 드론 조립하고 네. 또 그 기술도 배우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또 계약을 맺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이 밀월 관계가 좀 유지되겠군요. 보면은. 이제 그 기사가 어느 정도의 사실을 반영하는지는 또 네.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일본 기사니까 일본 매체. 네, 네네. 일본 매체 기사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이 아닌 기사도 많았습니다. 너무 뻥튀기.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다.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백악관에서 북한에 네. 편지를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악관의 반응을 봤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나온 기사는 이 앞전에 나왔던 기사가 있죠. 북한과 러시아가 공병 인력 1,000명과 네네. 건설 인력 5,000명을 네. 북한에서 파견하기로 했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네네.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와 관련해서 아마 그 북한과 러시아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군요. 이런 어떤 추정을 해볼 수가 있으나 네네. 지금 단계에서 2만 명의 인력을 드론 공장에 보내는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북한과 러시아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이 좀 되고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언젠가 한러 관계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러시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 네. 한국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도 무조건 계속 직진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여지를 계속 둘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드론 공장에 2만 명이 가서 드론에 대해서 북한이 획기적인 기술 자립을 하거나 이제 습득을 한다. 그게 한국과의 전쟁이 난다면 네. 그때 사용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러시아와 어느 정도까지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네. 고민을 우리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드론 관련 기사는 조금 더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네, 아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된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계속 쭉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기와 2기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뭐 레터를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보냈는데 이제 거절당한 것으로 그쵸. 보이는데 트럼프가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또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걸 항상 우려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군축을 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왜냐면은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 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네. 북한을 향해서. 그래서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계속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대북 정책? 일단 뭐 뉴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뭐라고? 뉴클리어 파워라는 뉴클리어 표현을 파워. 썼는데 네, 네. 이 표현은 핵무기 보유 국가를 인정했다라는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핵무기를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네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뉘앙스로. 네.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딜레마를 말씀드렸죠. 북한은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협상할 의사가 없다. 절대로 이 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 비핵화 문제 가지고 얘기하려거든 네. 오지도 마라. 이게 이제 네. 북한의 입장이고 네. 미국에서는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수가 없다. 비핵화는 미국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그렇다면 북한이 그걸 호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강력한 제재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미국의 입장인 거죠. 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어 보이네요. 답이 없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답을 내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답이 없네. 해결이 안 돼 저건. 어쩔 수 없어. 저대로 갈 거야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대로 가면 우리는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해결해야죠. 이게 네. 안보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불안 요소가 돼가지고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꾸준하게 크게 만들어버린 원인이고 네. 북한의 핵 보유가 핵무기 보유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안보는 전략적으로 취약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거기에 대응해서 또 거기에 맞는 거를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방위비 얘기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면 이게 통상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적인 자존심,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정치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정치 양극화를 일으키는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항상 그랬죠. 네. 그렇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고통 속에 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절대로 답이 없는 걸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네. 사실은 근데 과거에도 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993년부터 북핵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동안 94년 기본 합의문, 또 2005년에 또 9.19 공동성명도 네. 있었고, 또 뭐 싱가포르 공동 합의문도 있었고, 네네. 또 남북 간에는 뭐 기본 합의서도 있었고, 또 정상회담도 했었고요. 네. 이러한 좋은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외교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제3의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되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핵 동결에 집중한다. 단계적인 접근법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는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핵동결이라도 하는 단계적인 접근법에서 첫 번째 핵동결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2단계, 3단계로 가는 것이다 네. 라고 해석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고요. 네. 북한에서는 네. 비핵화가 아니고
사실상 군축 협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네.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보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일단 협상은 되는 것이죠. 네. 핵 동결이라고 하는 제1단계 협상이 성사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다면 2단계 협상도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점에서 외교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례들 1994년 또 2005년 사례 또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 모든 것들은 단계적인 접근법을 네. 염두에 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단계적인 접근법의 1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와 3단계는 남아있다라는 네. 입장을 가지면서 외교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고 네. 북한은 2단계, 3단계는 모르겠고 네. 네. 이것은 동결에 대한 얘기다. 네. 군축에 대한 얘기다.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속이는 거죠. 사기죠. 그러나 그런데 외교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서로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맞습니다. 네, 약간 그 예전에 언제였습니까? 이명박 때였나요? 북한 쪽하고 이제 물밑 접촉하다가 네. 사과는 하되 사과가 아닌 것처럼 뭐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서로 모순되는 건데 그게 워딩이 있었는데 사과는 하지만 사과 안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네. 찾아보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이번 마찬가지인 것 것들이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거칠게 네, 협상장에서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 대화를 협상 해야죠.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뭐 평론가들이 제3자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평론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이브하다. 아, 물론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네. 네, 나이브하다. 이심전심. 상대편에게 그런 식의 제안을 하는 것은 네. 약점, 외교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거고 네. 서로가 입장을 알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말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나도 취약점이 있지만 상대도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네, 네. 암묵적인 네. 그런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2009년 상황을 보면 그때 2009년이었군요. 네, 2008년 9년 상황이었죠. 2009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외교 협상을 저렇게 나이브하게 하시는가 좀 그때 약간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MB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해커 박사도 세계적인 그 핵 전문가죠. 해커 박사도 물론입니다. 핵이라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냐. 최소한 이건 없으려면 최소한 5년, 10년은 걸리는 프로젝트니까 단계별로 이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셧다운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걸 지적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의 방법을 개발을 해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북한 입장에서 봐도 네. 미국 입장에서 봐도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해결을 하려면 네. 제3의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답은 역시 단계적인 접근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단번에 빅딜로 모든 것을 끝낸다고 해도 네. 5년, 10년은 어림도 없고 네네. 15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핵탄두라든가 핵시설물을 모두 제거한다고 해도 네. 10년, 20년에 걸쳐서 제거한다고 해도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 과학자들을 모두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네. 어디 뭐 이민 보낼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럴 수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북한도 어떤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절충안을 마련을 해서 네.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계적인 접근법은 네.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아, 물리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단번에 끝내자고 하는 것은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와 맞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북한이 100% 거절할 게 분명하니까 그것은 중국도 도와주기 어렵고 대한민국도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 것을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해결하지 말고 북한을 그냥 핵무기를 만들든 계속 압박하고 고립하는 이 구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북한을 도와주는 배후 국가가 없다, 후원 네. 국가가 없다, 네. 그러면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할 텐데. 네. 지금은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미국과 한국이 고립을 해서 압박을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핵국가이기 때문에 네.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건 중국과 러시아도 결사 반대입니다. 그럼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북한이. 이 핵무기 확산 이 문제 질서가 망가지면 네. 중국과 러시아가 누리고 있는 핵국가의 특권은 없어지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됐을 때는 또 법적으로 인정이 될 때는 중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종의 영향력이 네.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네. 굉장히 싫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다면 네. 역시 단계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네. 저는 과거에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모든 방법은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바로 이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도 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라는 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외교라는 그렇죠. 건 없던 걸 만들고 사실 예전에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 만나가지고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러다가 결국은 어쨌든 냉전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저 악의 제국 막 이러다가도 또 뒤돌아보니까 그냥 끝나버렸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에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고대하는 마음에서 네, 상상력을 그렇습니다. 발휘하라. 네. 네, 외교는 그냥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1이다가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모든 나라는 자기 국내 정치 차원에서 모든 지도자는 자존심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존심을 버리고 비굴하게 네. 다른 나라 특히 네. 대결 국면이 벌어졌을 때 네. 비굴하게 항복을 하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네.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쟁을 끝내고 싶겠죠. 얼마나 끝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네. 굴욕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피하게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창의적으로 네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외교적인 상상력이 없으면 인류는 서로가 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 지난 1기 트럼프 정부 때 노련한 중재자 역할을 한 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중간에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북한과 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것 같고 네. 트럼프도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북미 간에 또 극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재자 역할로 이제 한국의 역할이 예전처럼 있느냐? 네. 혹은 소위 그 코리아 패싱 뭐 이런 거, 남한 패싱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 한국을 건너뛰고 둘 간에 또 직거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중재자라는 말에 대해서 유감이 좀 있습니다. 유감이 있다.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honest broker. 1번과 2번이 투쟁 관계에 있을 때 3번, 1번도 아니고 1번 편도 아니고 2번 편도 아닌 제3의 네. 존재가 와서 네. 화해시키고 네. 또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말 그대로 중재자 역할을. 남이죠, 남. 네, 네.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에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당사자죠. 당사자인 거죠. 당사자가 중재자를 한다? 이건 논리 모순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단어를 싫어하는데요, 사실 네. 교수님. 언론에서 계속 왜 중재자란 단어를 잘못 쓸까요? 쓰는 겁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 네. 이게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중재자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북한과 중국 간의 대화를 성사시키는 존재로서 중재라는 말이 적절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때 부시랑 김정일 뭐 그때 이제 그때도 좀 시간이 좀 이렇게 길긴 했지만 그때 중재자론이 나왔을 때 일부에서 저를 포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중재자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당사자 지위가 스스로 상실이 되는 거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어찌어찌하다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잘 되면 좋다. 잘 안 되면 중재자를 욕하게 돼 있다. 중재자를. 그러면은 이 북미 관계가 결국에는 그때 깨졌잖아요. 그때 북한도 한국을 욕하는 거예요. 미국도 한국을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해? 북한은 한국 보고 너 미국 편이지. 그러는 거예요. 또 미국은 역시 니네는 북한 편이지.
동족을 편에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주파구나 네. 이래가면서 네. 중재자를 자임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네.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렇죠.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으로서 또 어떻게 분리가 되냐고요. 분리가 안 되는 양쪽에도 당사국인데 네. 이 관계에 대한 면밀한 진지한 고찰이 없이 네. 그 용어를 사용했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결론이 났어요. 노무현 말기에 네. 중재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 네. 촉진자가 좋다. 아, 촉진자. 그래서 맞아요. 촉진자라는 말이 맞아요. 나왔어요. 잠깐 썼어요. 그랬다가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남북관계 파탄이 되면서 그렇죠. 박근혜 뭐 이명박 때 안 잊어버렸어요. 좋았으니까. 잊어버린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죠. 다시 그 단어가 마지막 그림이 네. 그냥 페이드아웃 되면서 잊어버렸어요. 다시 중재자. 기억상실. 그 촉진자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중재자가 또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방송에서 한 두어 번 네. 중재자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게 네. 반드시 협상은 네. 이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이고 좋은 날이 있지만 나쁜 날도 있다. 그러면 중재자가 욕 얻어먹게 돼 있다. 중재자라고 하지 말고 촉진자라고 해야 된다. 네. 촉진자라고 하는 건 책임이 북한에 있다, 미국에 있다라고 밀어주는 겁니다. 네. 네. 촉진한다는 거니까 네. 네. 결정은 네가 하라고 나는 촉진했다고 네. 네. 하면서 할 건 다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말은 촉진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도 중재자란 사실은 제가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 외교부 그 출입할 때 외교관들하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중재자라고 하냐고 우리가 당사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영어로 또 이제 뭐 번역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단어라는 게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안 좋은 단어인데 사람들의 맞아요. 계속 이제 입에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네네네. 또 중재자, 미디에이터 네네네.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퍼실리테이터 네. 이걸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도 출범을 하게 되면 중재자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일단, 왜냐하면 북미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쁜 일이 벌어지면 100% 우리가 돌맞게 돼 있습니다. 네. 중재를 똑바로 하라고. 네. 너 저쪽 편이지. 네. 이렇게 반드시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듣고 네. 하노이 갔더니 이렇게 망했어. 네. 핑계 대는 거죠, 어쨌든. 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미국 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실명으로도 막 비판하고 그랬었죠. 이후에. 그렇죠? 네. 어쨌든 중재자라는 단어에 매우 유감이라는 거 이제 너무 잘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무엇도 있고 이제 패싱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그것도 우려가 패싱 없습니다. 없을 것이다. 네,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이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또 북핵 문제가 되고 이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다 1991년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 모든 문제가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네. 열렸다가 이제 헤어졌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 이후에 지금까지 35년 6년이 됐잖아요. 네.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시도한 적이 두세 번 있습니다. 두세 번 있어요. 두세 번. 한 번만 성공했고 모두 실패했고 네. 나머지 미국 또는 북한이 양자, 한국 빼고 네. 양자 회담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 북한과 미국은 커뮤니케이션 코드가 너무 달라요. 서로 어떤 말이 안 말을 통합니다. 해도 네. 외교적인 언어에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 이 말을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해석자가 필요하군요. 통역사 필요합니다.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맥락을 아는. 네. 네. 북한이 이 말을 한 게 무슨 뜻인지 미국이 모릅니다. 네. 반대로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 때 북한이 그걸 해석을 잘 못합니다. 못하고. 그러나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죠. 한국은 양쪽과 다 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 없이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의지가 있어도 네. 안 된다라는 것을 35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증명했으니까 네. 북미 간에 직거래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직거래해서 성공한 사례가 94년 10월 기본 합의문입니다. 그때 제네바 합의 때. 네, 제네바 합의 그거 하나인데
이때는 한국 정부가 아예 던져버렸습니다. 아, 그때 YS 때. 안 해. 네. 우리는 북한하고 회담 안 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우리끼리 할게 뭐 이렇게 된 건가요?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네. 들어갔고 들어가서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국이 나중에 결국에는 뒤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네. 돼서 결국에는 개입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북한과 미국은 또 서로에 대한 신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는 북미가 한국을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상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네.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네. 시간 낭비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세현 장관님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얘기를 잠깐 하시고 트럼프가 올 거고 예전처럼 이제 판문점 가서 깜짝 뭐 미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다들 약간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이번 10월에 뭔가 이벤트가 혹시 있을까요? 에이펙을 계기로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전망하기 어렵지만.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깜짝 회담이 가능할 것이냐도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인데 네. 그거보다는 미중 정상 회동이 네. 더 관심을 일단은 끌 것 같습니다. 더 윗선에 있는 거죠. 윗선이라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은 남북 간의 한반도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더 큰 범위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아마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호스트로서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잘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네. 최대 과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미중 정상 간의 회담이 원만하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 또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이제 네. 조합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은 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와야 될 네네.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더구나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 정권도 교체가 됐고 윤석열 정부 때 너무 불편했고 네네. 또 내년이 에이펙 정상회담 주최국이 중국입니다. 아, 내년은 중국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안 와? 그럼 내년에 우리도 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다른 나라 정상들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또 최소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죠. 그런 면담이기 때문에 네. 올 건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보세요. G7 정상회의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외교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냥 절반 꺾고서 바로 가잖아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의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모시고 오는 거. 참석시키는 게 네.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다. 네. 이번에 캐나다 총리도 네. 트럼프 대통령을 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많이 썼고 G7 공동성명 망신살이 이거 역사에 남는 거예요. 맞아요. 망신스러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악이든 맞죠. 선이든 네. 어떤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악영향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선한 일만 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 어쨌거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에이펙 성공시켜야죠. 미중 정상회담 성공시켜야죠. 그 와중에 북한과의 깜짝 회동도 하면 좋겠는데 네. 그게 바로 북한의 공산당 당대회하고 또 시기가 10월에. 시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북한의 모든 시계는 10월 10일을 계기로 해서 움직이고 에이펙은 아마 10월 30일 정도 시작할 거예요. 네, 10월 10월 말에서 30일, 11월 초 이렇게 약간 네. 날짜 겹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10월 10일 날 하는 3박 4일 정도 굉장한 잔치를 하고 큰 이벤트가 있고. 다 이제 다 정리돼서 새로운 네. 출발 탁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2주 후에 만나?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아,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9차 당대회까지 네.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다면 진짜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외교적인 상상력을 말씀드렸듯이 그 상상력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아까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9차 당대회가 10월 당 창건 기념일 직후로 바로 붙을 수도 있거나 네. 그 직전에 네.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상상을 할 수 있으나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북한의 처지가 네. 트럼프와의 회동을 할 계제는 정책 기조 변경을 할 계제는 아니다. 아니다. 일단 그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극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한 번 임기를 더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두 번째니까 앞으로 3년 반 남으신 거라서 이 재선을 고민해야 되는 1기 때는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보통 2기 때 더 이상 재선 없는 대통령들은 자기가 좀 하고 싶었던 거 뭐 밀어붙이는 그런 게 뭐 약간 그런 속성이 것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는 뭐 눈치도 보고 막 그 청문회 뭐 열고 막 트럼프 막 맞습니다. 규탄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막 신경 안 쓰는 척했지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네. 이제 마지막 임기고 해가지고 또 확 또 밀어붙이지 않을까?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어떨까요? 막 평양 내가 갈게 그러면은 김정은이 그것도 오지 마 이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외교는 예,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안 네, 된다. 안 된다. 예, 일기 때는 훨씬 더 많은 제동이 걸려 있어서 엄청났죠.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했고 못했죠. 지금은 제동이 거의 없어요. 지금 주변에 다 충성파만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하겠다. 네. 그러면은 전적으로 밀어주는 장관들이 이제 주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네. 하겠죠. 그러나 미국도 역시 100%는 아니죠. 그런 상황이 어디에서 걸리는가? 내년 중간 선거에서 걸립니다.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상원 의원도 3분의 1은 선거를 나가야 됩니다. 내년 11월에. 예, 네. 이분들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나간다면 네. 아마 상원 하원은 물론이고 네. 지금 추세는 하원은 아마 민주당이 회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석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상원은 좀 나죠. 한 4석 차이가 나니까. 47대 53인가 네, 그러니까, 대략 그런 비율. 네, 그러니까 이게 상원은 좀 어렵다고 하지만 네. 이런 추세로 가면 상원도 위험하다. 그러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리 공화당 의원들 지금 숨죽이고 네. 있지만 네. 선거를 앞두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에너지가 뿜뿜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뿜뿜하는 게 네, 반발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잘못 보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죠. 있는 네.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떨어질 게 확실하다 이대로 가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공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떨어질 게 확실하다. 네. 그럼 견딜 수 그러면은 없죠, 의원들은. 덤비겠죠. 그렇죠. 덤빌 겁니다. 덤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기네들 트럼프 대통령과 최측근 참모들도 이게 다 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선까지는 뭐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네. 네, 시간이 훌쩍 갔네요. 네.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네. 남북 관계 중요하죠. 그리고 어쨌든 가장 잘하신 건 대북 확성기 중단한 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잘했죠. 네. 예. 그거는 일단 우리 그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주민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 우리 네. 군인들, 북한 군인들. 군인들 그러니까요. 수만 명 이상이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네. 고통을 받는 건데 일단 좋은 시그널이에요. 양쪽에서 멈췄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약간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워낙에 조건이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장기적인 과제로 가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관계 개선에 대한 구상, 네. 의지, 네.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발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정책을 보게 되면 또 야당 쪽에서 이제 정책 성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난을 할 가능성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많이 하게 되면 조바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무리하게 네. 뭐 양보를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의 좀 더욱더 수렁에 빠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의연한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5년 전체를 다 쓴다고 보고 일단은 북한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중대한 변곡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협력 의지,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신하는 것이 가장 일단 중요한 게 아닌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일관성. 네. 단기적인 일관성. 또 장기적으로 보자. 네.
그런데 이게 참 임기가 예.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다 임기라는 게 있어서 네. 김정은, 푸틴, 시진핑은 뭐 영원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쪽은 그게 안 돼서 이게 항상 언밸런스예요. 네. 다른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5년이면은 짧지 않습니다. 5년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최악의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어떤 남북 관계 이제 주변 외교를 맞았지만 한 1년 2년간의 장기적인 플랜을 동원을 해서 꾸준하게 진짜 차근차근 해서 네. 미국 설득하고 네. 일본 설득하고 중국 설득하고 그 사이에 북한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포동 네, 쏴가지고 또 사고도 치고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네. 한 2년이 지나서 네.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겁니다. 이 모든 맞아.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5가지, 6가지 이상의 외교 이벤트를 차근차근 진행을 했던 거죠. 욕심 안 냈죠. 장기적으로 봤죠. 근데 2년 반 만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한 3년 정도면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이 된다면 그렇죠. 정말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네, 네. 그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우리 또 네. 희망 섞인 기대. 알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 미래 지식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트럼프에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왕선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